당장 이혼해! 너 같은 병든 닭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아침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어머니 박 여사가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10년 동안 내 아들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젠 아주 드러누울 작정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 끔찍한 폭언에도 며느리 서영은 그저 식은 땀으로 축축한 손을 하얗게 질린 입술로 가져갈 뿐이었죠. 오른쪽 배를 불에 달군 새꼬챙이로 쑤시는 듯한 고통이 이미 온몸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병든 닭이라 저주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며느리 서영이 정말로 10년 전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바로 그 무서운 간암 말기 진단을 어제 막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끔찍한 진단이 내려졌던 것은 바로 하루 전인 어제 병원 진료실에서였습니다. 서영은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의사가 뱉어낸 간암 말기라는 단어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죠. 꼭 10년 전 시어머니 박 여사가 들었던 그 병명. 운명의 장난이란 이토록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김서영 환자분. 네. 네. 보호자분께는 연락하셨습니까? 당장 입원 수속 밟으시고 이식 준비. 서두르셔야 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서영은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10년간 굳은 살이 박힌 제 손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쓰러졌던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서영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때 거친 손이 서영의 어깨를 감쌌죠. 돌아본 곳엔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친정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서영아,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단다. 엄마는 서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손에 낡은 손수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 업어 키우면서 엄마가 매일 밤 붙들고 울던 손수건이다. 이젠 내가 가져라. 대신 딱 오늘까지만 울어. 내일부터는 독해져야 한다. 알았지? 서영은 그 손수건을 붙들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은 정말 독해져야만 했죠. 시어머니의 병간호는 지독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시어머니의 짜증을 받아내고 밤낮으로 밀려오는 구토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서영의 손은 약품 냄새에 절어갔고 등은 시어머니를 업고 화장실을 오가느라 굽어갔죠. 친정 엄마는 그런 딸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밥집을 마치고 돌아와 밤늦게 딸의 집을 찾곤 했습니다. 아가, 이거 공국 고아왔다. 너라도 좀 먹어야 버티지. 엄마, 나 괜찮아. 근데 어머님이 간이식 받지 못하면 얼마 못 사신대. 서영이 끝내 울음을 터뜨리자 그날 밤 친정 엄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저여린 어깨에 시어머니의 목숨이 달렸다니 이대로 딸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는 없었죠. 며칠 뒤 친정 엄마는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돈어른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죠. 만약 자신의 간이 맞는다면, 그래서 딸의 시름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그까짓 간쯤이야 얼마든지 떼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 내일 병원 오실 때 꼭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날따라 유난히 밝았던 엄마의 목소리. 서영은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서영 씨, 혹시 한정숙 환자분 따님이시죠? 지금 어머님이 뺑소니 사고로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는
서영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친정 엄마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사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는지 서영은 알 수 없었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서영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그 낡은 손수건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채 끝나기도 전 서영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이었죠. 김서영 보호자님,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조직이 딱 맞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의사의 다급하고도 기쁨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서영은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며 엄마가 자신을 도운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의사의 호통에 서영은 겨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가난 말기. 10년 전 시어머니를 살렸던 그 병이 이제는 서영의 목숨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10년의 세월에 해지고 바랬지만 여전히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죠. 엄마, 나 어떡해. 서영은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가 마치 자신의 수위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 진단서를 박 여사에게 어떻게 숨겨야 할지 서영은 단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10년 전 자신을 살린 그 숭고한 죽음 뒤에 며느리의 찢어지는 모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똑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멀었습니다. 서영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들을 가방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죠. 손에 잡히는 엄마의 낡은 손수건이 오늘따라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박 여사의 날카로운 눈이 서영을 향했습니다. 어디서 뭘 하다 이제 기어들어와? 꼴이 왜 그 모양이야? 어디서 얻어맞기라도 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바람 좀 쐬고. 서영은 애써 태어난 척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귀신같이 서영의 불안한 기색을 알아챘죠. 너 이리 와봐. 낯빛이 왜 저래? 꼭 죽을 병이라도 걸린 사람 같네. 이리 와보라고. 박 여사가 거칠게 서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바람에 서영이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미처 다 잠기지 않았던 지퍼 사이로 하얀 서류 봉투가 삐져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먹이를 발견한 매의 눈처럼 빛났죠.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서영이 다급히 서류를 감추려 했지만 박 여사가 더 빨랐습니다. 봉투를 낚아챈 박 여사는 그 안의 서류를 거칠게 뽑아들었습니다. 진단서,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박힌 두 글자, 가난 말기.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TV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서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였죠. 이게 다 뭐야? 박 여사가 진단서를 서영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감히 암에 걸려? 재수없게. 10년 전 나 때문에 돈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병수발까지 들라고? 어머님, 제발.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넌 꼭 빚받으러 온 애 같아. 왜 하필 간암이야? 꼭 나 들으라는 듯이.
불길하게. 박 여사의 목소리는 경박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저 입술을 깨물었죠. 손톱이 여린 손바닥을 하얗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란다, 서영아. 정이라고요, 엄마? 이런 지옥 속에서도요? 서영이 고통을 삼키는 사이 박 여사의 잔인한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 어미한테 대체 뭘 배웠길래 그렇게 골골대는 거야? 쯧쯧,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결국 병원비로 내 아들 신세 망치겠다는 거 아냐? 엄마, 그 말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그날부로 서영에겐 간암 환자라는 끔찍한 꼬리표가 붙어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 꼬리표를 결코 떼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날 밤이었는지 혹은 그 다음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영에게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목이 타들어가 부엌에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 컵을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너 그거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박 여사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너 지금 그 손으로 어딜 만져? 박 여사가 소독용 스프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만졌던 컵, 싱크대 손잡이, 그리고 서영의 손을 향해 무자비하게 뿌려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더러워. 내년 병원 다녀온 손으로 어딜 만져? 이게 다 전염병 옮기려고 작정한 거 아냐? 어머니, 간암은 전염병 아니에요. 시끄러워. 의사가 아니란데 내가 뭘 알아? 당장 내 물건들 다 따로 치워.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싹 다. 박 여사의 경멸 어린 눈빛은 서영이 무슨 벌레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암이라는 판정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지독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아파요. 저 정말 아프긴 뭐가 아파. 돈 달라고 쇼하는 거겠지. 박 여사가 거실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 세 글자가 서영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거 도장 찍고 당장 나가. 어머니,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내년 병수발 드느니 내가 새 며느리를 드리고 말지. 가난한 집구석에서 시집와서 사람 속 썩이더니 이젠 하다 암까지 달고 와. 재수 없게. 재수? 없다고요? 그래, 재수 없어. 내 어미한테 뭘 배우고 자랐길래 이 모양이야. 내 어미한테 뭘 배우고. 그 말은 서영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의 유언. 사람은 정으로 산다. 그 말을 지키려 1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재수없는 년이라는 꼬리표와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서영의 손톱이 하얗게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여기 위자료. 박 여사가 봉투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돈 봉투였죠. 병원비는 못 대줘도 나가서 죽을 돈은 되겠다. 그거 받고 깨끗이 사라져. 안 들려? 당장 나가라고. 서영이 쥐고 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서영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 텅 빈 방에서 서영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새벽 공기가 마치 칼날처럼 살갗을 파고들었죠. 이혼 서류는 이미 서영의 지장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가족을 위한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엄마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못난 딸의 마지막 도망일지도 몰랐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서영은 삐걱대는 무릎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시집살이의 마지막 도리. 그녀가 이 집에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죠. 쌀을 씻는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차디찬 물에 손끝이 금세 붉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쌀을 씻다 말고 쌀뜨물을 받아내는 자신의 모습에서 서영은 10년 전 그날의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서영이 시집가고 처음 맞았던 겨울. 남편에게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주겠다며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던 날이었습니다. 서영은 맹물에 된장만 풀고 있었죠. 아이고, 이년아. 찌개는 쌀뜨물로 끓여야 구수하지. 맹물로 끓이니까 밍밍한 거다. 친정 엄마 한정숙 여사는 딸의 등을 아프지 않게 철썩 때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쌀뜨물? 그걸 왜 넣어? 더러운데. 더럽긴. 이게 다 보약이다, 보약. 자, 이리 내놔봐. 한 여사는 서영이 받아놓은 맹물 냄비를 빼앗아 들고는 자신이 직접 받아온 뽀얀 쌀뜨물을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아. 응? 왜? 시집살이라는 게 이 찌개 끓이는 거랑 똑같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맹물처럼 내 할 말 다 하고 내 성질 다 부리고 살면 맛이 없어. 밍밍해. 쌀뜨물처럼 속이 좀 답답하고 부에도 그걸로 푹 끓여내야 구수한 정이 우러나는 거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셔도 남편이 속을 썩여도 내가 이 쌀뜨물처럼 다 받아내고 끓여내야 그 집안이 구수해지는 거라고. 알았냐, 내 새끼. 서영은 그땐 그 말의 무거운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는 줄로만 알았죠. 그때 한 여사가 품 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검고 진득한 액체가 담긴 병이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할머니의 할머니한테 물려받은 시간장이다. 우리 집안 정의 뿌리여. 한 여사는 그 귀한 시간장을 젓가락 끝에 딱 한 방울 찍어 끓어오르는 찌개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밍밍하던 찌개에서 깊고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우와, 엄마, 맛이 달라졌어. 그렇지? 딱 한 방울이 맛을 살리는 거요. 한 여사는 그 작은 시간장 병을 서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시집살이 하다가 마음이 밍밍하고 맛이 없을 때 이거 한 방울 넣는다고 생각해. 그럼 맛이 살 거야. 내 인생도 그렇게 맛이 살아야지. 사람은 정으로 사는 거니까. 사람은 정으로 산다. 그것이 엄마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시간장은 10년 동안 서영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구박을 할 때마다 서영은 그 시간장 한 방울을 밥에, 국에, 찌개에 넣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정으로 살았어.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돌아온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쌀뜨물 속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정으로 살고 싶었는데 이젠 틀렸나 봐. 이 쌀뜨물로도 구수해지지가 않아. 이 집은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얕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엄마에게 배운 그 마지막 찌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시간장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은 이미 바닥나 버렸으니까요. 따끈한 흰쌀밥과 찌개, 그리고 정갈한 나물 몇 가지,
서영은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에서 나온 박 여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뭐야? 아침 밥상? 박 여사의 눈이 경멸로 번들거렸습니다. 서영은 밥상 옆에 밤새 붉게 물들인 이혼 서류를 조용히 밀어두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밥입니다. 저 가겠습니다. 마지막. 그래, 마지막이라 이거지. 박 여사는 밥상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의 가르침대로 쌀뜨물로 끓여낸 그 구수한 찌개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그 밥이 자신을 죽이러 온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독이라도 탔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 여사가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따뜻했던 흰쌀밥이, 구수했던 된장찌개가, 엄마의 마지막 가르침이, 서영의 10년 정성이 차가운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내년이 죽기 전에 나부터 죽이려고. 썩 꺼져. 당장 안 꺼져. 서영은 그 난장판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차갑게 얼어붙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죠. 쌀뜨물처럼 뿌였던 속이 이젠 텅 비어버렸습니다. 서영은 짐이라곤 할 것도 없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엄마가 물려준 이젠 텅 비어버린 작은 시간장 병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엔 그녀가 지켜야 할 정은 없었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서영의 10년 시집살이가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영이 떠난 방은 유령이라도 나온 듯 섬뜩하게 고요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이부자리를 경멸스럽게 쳐다보았죠. 독한 것, 죽으러 가면서도 방꼴은 이게 뭐야? 병든 며느리가 쓰던 물건이라 생각하니 숨을 쉴 때마다 병균이 옵는 것만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당장 이 더러운 물건들을 내다버릴 요량으로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에잇, 재수 없는 것들. 이불을 걷어차고 서랍을 열어젖히던 박 여사의 눈에 장롱 구석에 처박힌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서영이 10년 전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죠. 박 여사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무슨 보물이라고 이런 거지 같은 걸 아직도. 당장 내다버리려 상자를 집어드는 순간 뚜껑이 덜컥 열리며 안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앨범 몇 권과 겉표지가 누렇게 바래고 다해진 일기장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서영의 것이 아니라 서영의 친정 엄마, 즉 사돈의 물건이었죠. 팔자들도 좋다. 꿍얼꿍얼 일기 쓸 시간도 다 있고. 박 여사는 홧김에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돈이 며느리에게 자기 흉을 얼마나 봤을까, 그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아무렇게나 책장을 넘기던 박 여사의 손가락이 10년도 더 된 어느 날짜가 적힌 페이지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갈한 글씨. 그것은 푸념이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몰래 병원에 다녀왔다. 무서웠지만 우리 서영이를 위해 생체간 이식 적합성 검사라는 것을 받았다. 이식? 검사? 순간 박 여사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간이식이라는 저 네 글자가 박 여사의 멱살을 잡고 1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10년 전 박 여사 역시 바로 저 며느리 서영이처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 말기. 복수는 차올랐고
눈은 노랗게 떠올랐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하나뿐인 아들은 간이 맞지 않는다며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들의 울음소리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쇠비린내 나는 수액과 지독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박 여사는 매일 밤 비명을 질렀죠. 나 이대로 못 죽어.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제발. 희망이 꺼져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박 여사님, 보호자분, 뇌사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직이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 준비하죠. 박 여사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지도 이름도 모르는 그 뇌사자는 박 여사에게 신이었고 구원자였습니다.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간이 누구의 희생이었는지, 그 사람은 왜 뇌사 상태에 빠졌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그렇게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10년 전 자신을 살렸던 그 병원의 차가운 공기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텅 빈 며느리의 방 한가운데 서서 손에 쥔 낡은 일기장을 내려다보았죠. 어느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겠지. 사돈이 왜? 그냥 검사만 받았을 거야. 흔한 일이잖아. 그냥 검사만. 박 여사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며칠 뒤의 날짜. 그곳에는 박 여사의 숨통을 끊어놓을 다음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 맞는다고 한다. 하늘이 도우셨다. 조금 무섭다. 하지만 내 딸 서영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이깟 간쯤이야. 내일 사돈 어른께 말씀드려야겠다. 내 간이라도 받으시고 제발 우리 서영이 그만 고생시켜달라고. 쿵. 일기장이 박 여사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드르륵. 낡은 장롱문에 어깨를 부딪히며 박 여사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사돈이. 왜?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것은 박 여사 자신이 짐승처럼 구박하고 재수 없다며 내쫓고 죽으라고 저주했던 며느리 서영이가 아니라 바로 박 여사 자신을 살린 10년 전 그 이름 모를 기증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을 그렇게 텅 빈 방바닥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윙윙 이명이 울렸고 손에 쥔 낡은 일기장은 천근의 쇠뭉치처럼 무거웠죠. 아니야. 아닐 게다. 이건 서영이가 날 속이려고. 목소리는 이빨처럼 날카롭게 튀어나왔지만 박 여사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며느리에게 저지른 모든 짓이 살인보다 더한 배은망덕이 되어버리니까요. 박 여사는 유령에 쫓기는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마 갈아입을 생각도 못한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죠.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10년 전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10년 전의 기억과 함께 박 여사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나 이대로 못 죽어. 누구라도 좋으니. 나 좀 살려다오.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던 자신의 비명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기이식센터 표지판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저기 10년 전에 여기서 간이식을 받은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코디네이터는 캐묻는 듯한 박 여사의 눈빛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죠. 하지만 이내 수술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박경숙님 10년 전 뇌사 기증자에게 간을 이식받으신 기록이. 그런데 어쩐 일로? 그 기증자가 누구요? 이름이 한정숙. 맞소? 박 여사는 품속에서 그 낡은 일기장을 꺼내 상담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이 사람이, 내 사돈이 나한테 간을 주려고 검사까지 받았다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고. 코디네이터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기장과 모니터를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죠. 박 여사는 타는 목마름으로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무언가를 확인하고 입을 열고 놀라는 그 모든 장면이 박 여사의 눈에는 아주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코디네이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눈앞에는 모니터 화면 대신 10년 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적어내렸을 사돈 김순자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아마 몹시 두려웠을 겁니다. 생체간 이식, 산 사람의 배를 갈라 간의 일부를 떼어내는 끔찍한 수술. 딸을 위해서라지만 어찌 무섭지 않았을까요? 일기장에 무섭다고 적은 그날 밤 그녀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내가 잘하는 짓일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우리 서영이는 어떡하지? 수만 번을 망설였겠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국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내일 사돈 어른께 말씀드려야겠다. 그녀는 결심했던 겁니다. 박 여사를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을 작정이었겠죠. 사부인, 제발 재간이라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 서영이 그만 고생시키세요. 만약 그날 사돈이 박 여사를 만났더라면 박 여사는 틀림없이 그 면전에 대고 침을 뱉었을 겁니다. 내까짓 게 어딜 감히 내 더러운 간을 나한테 붙이라고? 썩 꺼지지 못해. 박 여사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돈은 끝내 박 여사를 만나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마 시장에서 딸 서영이가 좋아하던 반찬거리라도 조금 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병간호에 지친 딸에게 주려고 따뜻한 찐빵이라도 한 봉지 샀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기익, 귀를 찢는 급제동 소리.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검은색 승용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그리고 차갑고 하얀 병원의 천장이었겠죠. 그녀는 살아서 간을 주려 했습니다. 자신의 배를 가를 각오를 했습니다. 오직 하나 딸 서영이가 시어머니 병간호라는 지옥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죠. 그녀를 뇌사 상태로 만들었고 그녀가 그토록 살리고자 했던 사돈, 바로 박 여사에게 기증의 형태로 그녀의 간을 보냈던 겁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10년간 짐승보다 못하게 구박하고 내 어미한테 뭘 배웠냐며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사돈의 가장 건강하고 가장 따뜻했던 간을 받고 그렇게 살아났던 것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어요. 코디네이터의 다급한 목소리가
박 여사를 지옥 같은 상상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눈으로 코디네이터를 바라보았죠.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이 일치합니다. 여사님, 10년 전 한정숙님이 기증하신 간으로 여사님이 수술 받으신 게 맞습니다. 아니야. 박 여사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이 있네요. 코디네이터가 모니터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이분, 뇌사 판정 받으시기 불과 며칠 전에 여기 일기장에 적힌 그대로 생체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혜자로 박 여사 어머님을 지목하셨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10년간 멸시했던 것은 가난한 며느리 서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의 피눈물이었던 겁니다. 박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10년 전 이식받은 그 간이 마치 주인을 알아본 것처럼 뱃속에서 뜨겁게 격렬하게 박 여사의 갈비뼈를 부술 듯이 날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딸을 끝내 지키지 못한 어미의 처절한 한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박 여사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렇게 반쯤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리 사라지고 오직 쿵 하는 소리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울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의 뱃속에 자리 잡은 사돈 한정숙의 간이 뒤늦게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내뱉는 숨결마저 저주받은 사돈의 것을 훔쳐 쉬는 것만 같아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일치합니다. 뇌사 판정 며칠 전 생체 이식 검사를 받으셨고 수혜자로 지목하셨던 기록이 아니야. 차라리 몰랐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그 낡은 일기장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눈앞이 암전되듯 캄캄해지더니 한 달 전 거실의 풍경이 지옥도처럼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서영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찻잔에 맞아 이마에서 피가 흐르던 며느리. 그 며느리를 향해 자신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천한 어미한테 뭘 배워 처먹었길래 꼬박꼬박 말대꾸야. 천한 어미. 박 여사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천하다고 뭘 배워 처먹었냐고 모욕했던 그 어미.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갈라 상간을 떼어내어 이 끔찍한 시어머니를 살리려 했던 하늘 같은 은인이었습니다. 내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자신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뺨이 아니라 사돈 한정숙의 뺨을 자신이 대신 후려친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이었습니다. 서영이가 간암 말기라고 적힌 진단서를 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뭐라고 했던가. 재수없게 암이냐? 그것도 나랑 똑같은 간암? 내년이 감히 내 병까지 훔쳐갔느냐?
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 병을 훔쳐간 것. 박 여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죠. 자신이 10년간 건강하게 두 발 뻗고 자게 해준 그간의 주인, 그 주인의 딸에게 자신은 더럽다고 했습니다. 아, 목구멍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식받은 아랫배, 그 흉터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자신의 내장을 거꾸로 꿰매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사돈 한정숙은 딸을 위해 자신의 간을 주려 했습니다. 박 여사를 위해 자신의 간을 주려 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사돈 두 사람을 동시에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박 여사 자신은 그 은인의 딸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짓을 했던가. 돈 몇 푼 쥐어줄 테니 그냥 나가서 죽어라.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박 여사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이 병원 로비 한복판에 자신을 살리고 떠난 사돈 한정숙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묻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내 딸 서영이는 어디 있습니까? 박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딸을 죽으라고 내쫓았으니까요. 박 여사님, 제발. 코디네이터의 절박한 외침이 그제야 박 여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에. 박 여사는 자신의 배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은인의 딸을.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흘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라고 내쫓았어. 그것은 인간이 내지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짐승 같은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서영이를 찾아야 한다. 자신이 나가 죽으라고 내쫓은 며느리, 안말기 환자, 돈 한 푼 없는 그 병든 몸으로 서영이가 갈 곳은 뻔했습니다. 박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밤늦도록 불을 켠 여관이며 24시 찜질방이며 닥치는 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행색을 본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몇 시간을 헤맸을까. 마침내 한허름한 지하 찜질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 후끈한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이 턱 막히는 그곳. 박 여사는 그곳에서 서영이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 불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차가운 바닥. 서영이는 찜질복도 아닌 쫓겨날 때 입었던 그 얇은 겉옷 그대로 새우처럼 둥글게 몸을 만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보였습니다. 식은 땀에 젖어 떡이 진 머리카락. 고통을 참아내려는지 아랫입술을 하얗게 깨물다 못해 피가 터진 자국. 그리고 간암의 통증으로 얕게, 아주 얕게 떨리고 있는 저 마른 어깨. 자신이 더럽다고, 재수 없다고, 죽으라고 저주했던 며느리, 자신을 살린 은인,
한정숙의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퍽! 아주 둔탁한 살과 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끄럽던 찜질방이 순간 조용해졌죠. 박 여사의 두 무릎이 그 더러운 찜질방 바닥을 그대로 찍어내렸습니다. 그 소리에 얕은 잠에 빠져있던 서영이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죠. 서영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려 몸을 더욱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때리러 온 줄 알았습니다. 혹은 여기서마저 쫓아내려고 머리채라도 잡으러 온 줄 알았겠죠. 하지만 박 여사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뻣뻣하게 굳은 그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쿵, 쿵 그대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날 법도 한데 아프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가 박 여사의 터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서영의 눈이 공포에서 의아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박 여사의 어깨가 무너지듯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내가 내 어미한테 그리고 너한테 박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또 울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박 여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 그리고 이마에서 흐른 피가 범벅이 된 악기 같던 그 차가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늙고 병든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를, 아니 자신의 은인의 딸을 애원하듯 바라보고 있었죠. 집으로 가자. 아가, 제발, 내가 다 잘못했다. 집으로 가자. 그날 밤 박 여사는 서영을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났던, 그리고 사돈의 일기장이 발견됐던 바로 그 방에 며느리를 눕혔죠. 서영은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박 여사는 그런 서영의 곁을 말없이 지켰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박 여사는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10년 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 박경숙이요. 복덕방 사장이지. 그래, 내 집 내놓으려고 하네. 오늘 당장 얼마든 상관없어. 그냥 오늘 안에 돈으로 바꿔주게. 급한 사정이, 아니 급한 게 아니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으고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죠. 그 집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사돈 한정숙의 목숨값으로 받은 빚이었을 뿐입니다. 통장이 두둑해졌지만 박 여사의 얼굴은 지옥의 잿빛 그대로였습니다. 그 돈다발을 싸들고 그녀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장기이식센터, 이번에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간을 떼어주시오. 의사는
이 늙은 여인의 말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네, 박 여사님, 그게 무슨, 내 뱃속에 있는 이간, 이거 10년 전에 당신들이 붙여준 거잖소? 이거 원래 우리 며느리 어미거요. 그러니까 당장 떼어서 원래 주인 그 딸내미한테 돌려주란 말이오. 박 여사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빚쟁이에게 멱살을 잡힌 사람처럼 자신의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의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박 여사의 차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합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불가능. 그 한마디가 박 여사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불가능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돈이면 다 됐으니까요. 돈으로 며느리를 쫓아냈고 돈으로 아들의 인생을 사려 했습니다. 돈 여기 있소. 의사 양반, 이 집 한 돈, 전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님은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고령이세요. 게다가 10년 전 이식받은 간을 다시 떼어내는 수술이라니. 그건 며느님이 아니라 박 여사님이 수술대 위에서 먼저 돌아가십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여사의 두 손에서 돈다발이 힘없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르륵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병원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죠. 평생을 숭배했던 그 돈이 지금 이 순간 며느리를 살릴 수 없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은인의 딸을 살릴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지옥이 또 있을까요?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절망,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 가장 구석진 의자에 시체처럼 그렇게 푹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돈, 한정숙이, 나 이제 어떻게, 내가 무슨 낯으로 당신 딸을,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죠. 그것은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처절한 분노였습니다. 박 여사는 젖은 뺨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돈으로 안 된다면, 자신의 간으로도 안 된다면, 그래도 박 여사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독하고 질긴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포기 못해. 내가 내 목숨을 빚진 그 어미 대신. 박 여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서영이는 내가 살린다. 그것은 한 어미가 또 다른 어미에게 바치는 피로 맹세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영은 병원 침대에 뼈만 남은 껍데기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죠. 며느리가 평생 해온 그 모든 일을 이제 박 여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물수건을 갈고 더 서툰 솜씨로 며느리의 마른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난생 처음으로 그녀가 직접 부엌에 섰습니다. 박 여사는 낡은 보온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작은 그릇에 덜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이상하게도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10년이 넘게 며느리가 끓여주던 밥만 받아먹던 손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는 그 간단한 일이 박 여사에게는 집을 파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어렵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끓인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을 건 쌀뜨물 같은 죽. 박 여사는 그릇을 들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가라고 부르는 이 입술로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죽 좀 먹으렴. 서영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민 죽그릇, 그것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입을 벌릴 기력조차 없는 듯했죠. 박 여사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 며느리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죽이 숟가락을 타고 이불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코 속으로 10년 전 지겹도록 맡았던 그 죽 냄새가 역류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가난 말기로 죽어가던 자신, 그리고 며칠 밤을 새워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에게 애원하던 며느리 서영이, 어머님, 한 숟갈만, 딱 한 숟갈만 더 드세요. 네. 자신은 그때 그 숟가락을 어떻게 했던가 박 여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죽그릇을 서영의 얼굴을 향해 내던져 버렸다는 것을. 쨍그랑, 재수없는 년, 이딴 거 치우라고 했지. 자신이 짐승처럼 뱉어냈던 그 죽을 끓이기 위해 사돈 한정숙의 딸은 깨진 사기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쓸어 담으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툭! 뜨거운 것이 박 여사의 손등 위로 먼저 떨어졌습니다. 죽이 아니었죠. 박 여사는 숟가락을 든 채 며느리가 아니라 허공을 보며 그렇게 흐느꼈습니다. 마치 그곳에 사돈 한정숙의 영혼이라도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돈 한정숙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가슴을 세게 두어 번 내리쳤습니다. 당신 딸, 밥은 꼭 챙겨달라던 그 유언. 박 여사는 죽그릇을 든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이 못난 내가 이제야 지킵니다. 그것은 은인의 마지막 부탁을 10년이 지나서야 피눈물로 지키기 시작한 어느 뒤늦은 어미의 서툰 고백이었습니다. 열흘 남짓한 평화는 거짓말처럼 짧았습니다. 서영의 병실에 다시 차가운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비. 규칙적이던 심박수 모니터의 파형이 거칠게 흔들렸고 수치가 떨어질 때마다 붉은 경고등이 사정없이 깜빡였습니다. 환자분, 이서영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그간 수치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성 거부 반응이. 이대로면 위험합니다. 박 여사는 담당 의사의 멱살을 잡을 듯 매달렸습니다. 열흘 전 며느리에게 죽을 쑤어 먹이며 되찾았던 그 단단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살려내. 우리의, 아니, 내 딸 좀 살려내라고. 돈은 얼마든지 있어. 내가 집도 팔았어. 제발 우리 서영이. 의사는 박 여사의 손을 힘없이 떼어냈습니다. 보호자분,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말. 그 말 좀 하지 마. 당신들 의사잖아. 사람 살리는 게 일이잖아. 박 여사의 절규가 복도까지 새어나갔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던 젊은 의사 하나가 그 소란을 멈춰 세웠죠. 그는 702호 이서영 환자의 차트를 넘겨보던
간이식 센터의 핵심 의사 김민준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차트 한 구석에 적힌 보호자의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박경숙. 그 이름은 김민준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이자 밥 한 그릇의 온기였습니다. 김민준의 기억은 20년 전 눈보라가 치던 어느 겨울의 보육원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던 차가운 방 안에서 어린 민준은 늘 배를 골곤 했습니다. 원장님, 쌀이 다 떨어졌어요. 어쩌나? 이걸 어쩌나? 아이고, 이 후원자 명단이 또. 매년 겨울이면 보육원 원장님은 한숨을 쉬면서도 꼭 한 사람의 이름을 되뇌곤 했습니다. 그래도 박경숙이라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다. 올해도 잊지 않고 쌀을 보내주셨어. 넉넉지는 않아도 우리 아이들 굶기지는 않겠구나. 어린 민준에게 박경숙이라는 이름은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자신을 굶기지 않는 따뜻한 밥,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세금 감면을 위해 혹은 비서의 수많은 업무 중 하나로 처리되었을 그 무심한 선행이 한 아이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김민주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쌀 포대에서 보았던 그 이름의 주인, 자신이 기억하던 자비로운 독지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절망에 빠진 한 명의 인간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박 여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혹시 박경숙 보호자님 되십니까? 박 여사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박경숙이오만. 의사 양반. 우리 서영이가. 저는 간 이식센터의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20년 전쯤 매년 섣달 금음날에 햇살 보육원으로 백미 20가마니씩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햇살 보육원, 백미 20가마. 너무나도 뜬금없는 그 질문에 박 여사의 멈췄던 뇌가 아주 천천히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햇살 보육원,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됐죠. 사업이 망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어느 점쟁이가 그랬습니다. 섣달 금음에 쌀을 풀어 굶는 아이들을 먹여라. 그게 다 업보를 막는 액땜이다. 박 여사는 그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선행이 아니었죠. 그저 자신의 불행을 막기 위한 이기적인 거래였을 뿐입니다. 그런 걸 자네가 어찌?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젊은 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의 앞에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 쌀을 먹고 자랐습니다. 젊은 의사는 그 보육원에서 박 여사가 보낸 그 쌀로 끓인 밥을 먹고 살아남아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지금 어떤 사연이신지 다 들었습니다. 세상의 인연이란 이토록 기묘하고도 질긴 것이었죠. 어르신, 이서영 환자분 상태가 위중한 거 맞습니다. 기존의 치료로는 한계가 명확하고요. 절망의 언어가 김민준의 입에서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죠.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팀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아주 가느다랗고 위태로운 그러나 분명한 빛이었죠. 제가 그 임상시험의 책임자입니다. 박 여사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김민준의 하얀 가운 자락을 붙들고 고개를 숙였죠. 제가 이서영 환자분을 명단 가장 위에 올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구박하고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기억조차 못하던 작은 선행으로 자라난 의사 앞에서 박 여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내 딸 좀 살려주게. 수십 년 전 무심코 뿌렸던 쌀 한 줌이 자신이 죽이려 했던 며느리의 생명을 구할 단 하나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기까지 꼬박 12시간이 걸렸습니다. 박 여사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복도 의자에 못이 박힌 듯 앉아 있었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고 화장실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낡은 묵주알만 하염없이 돌릴 뿐이었습니다. 끽.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김민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우리 서영이는. 김민준은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의 땀으로 젖은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르신, 20년 전에 주신 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쌀이 저를 살렸듯이 어르신의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준이 박 여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환자분 아주 힘든 고비를 잘 넘어왔습니다. 박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들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아니었죠. 그저 서영아, 며느리의 이름만 애타게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 기적과도 같았던 수술로부터 다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뒤 따스한 봄볕이 가득 내리쬐는 어느 공원 묘지. 서영은 창백했던 병색은 온데간데 없이 맑고 건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전보다 조금 더 허리가 굽은 박 여사가 함께였죠. 박 여사는 서툰 솜씨로 사부인의 묘비 앞에 도단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에게 밥상을 차리게 하고 자신은 소파에 앉아있던 그 손이 아니었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거친 손이었습니다. 서영이 맑은 술을 한 잔 따라 묘비 앞 잔디에 조용히 부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왔어. 박 여사는 묘비에 새겨진 한정숙이라는 세 글자를 한참이나 쓸어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또 자신의 며느리까지 2번 살려낸 그 이름이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박 여사가 흙 묻은 무릎을 그대로 꿇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향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죠. 사부인. 목이 메어 첫마디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염치 없지만 오늘 사부인 딸 보러 왔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들어 곁에 선 서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서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죠. 아니요. 박 여사가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부인, 서영이, 이제 제 딸입니다.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사부인 몫까지 다해서 사부인이 못다한 사랑까지 다 보태서 이 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이 짐승처럼 내쫓으려 했던 차갑고 원망스럽던 며느리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은인의 딸이자 이제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그저 편히 지켜봐만 주십시오. 서영 역시 시어머니의 주름지고 거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얽힌 손 위로 10년간의 길고 모진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봄볕이 눈부시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